안녕하세요. 4월달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모의고사는 이제 가면 갈수록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왜 3월달 모의고사나 4월달 모의고사나 점수가 똑같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3월달 모의고사보다 4월달 모의고사는 저희가 출제를 할 때 난이도를 약간 올리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그러면 그게 정상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점수는 모의고사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내가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문제 풀 수 있었는지 이것만 보시는 거지 점수를 가지고 내가 모의고사로 합격을 했다 불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메가랜드 2의 모의고사도 제가 이제 출제했는데 지금 4월 달이 두 번째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이번에 4월 달에 처음 모의고사를 봤어요. 나는 아직까지 모의고사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번 달 모의고사는 어떤 입장에서 출제했는지 먼저 출제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으로 시험 문제를 만들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번 4월 모의고사는 이제 3월 달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더 올렸어요. 그래서 4월 모의고사는 1회 3월 모의고사보다 약간 어려울 정도로 냈는데 왜 어렵다 하냐면 3월 달에는 계산 문제를 출제를 안 했는데 이번 4월 달에는 계산 문제 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계산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그럼 한 문제 정도는 거의 날라갔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난이도 올라간 거예요. 또 그 이외에 나머지 이제요. 개정된 최근에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가지고 법의 지문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문제화 시켰기 때문에 법의 지문 해석이 법 지문 해석을 제대로 못하신 분이라면 난이도가 약간 있게 느껴졌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법령 읽는 연습이라든지 또 지문의 핵심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정답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정확히 하신 분들이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회 모의고사보다 박스형 문제와 종합문제 형식의 문제가 많아서 문제 푸는데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스 문제에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지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지 모두 찾으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3월 모의고사보다는 4월 모의고사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게 느껴졌을 거란 얘기예요. 느낌만 그래요. 느낌만. 실제 지문은 3월달 모의고사와 4월달 모의고사의 그 시험의 그 지문 형태로 봤을 때는 난이도는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제 내가 이제 어렵다고 느끼시면 본인이 어렵다고 느끼면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면서 이 정도는 풀 수 있는데 그럼 자신 있게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낼 때 어렵게 문제를 냈다고 하더라도 문제 푸신 분이 이거 만만하고 내가 풀 수 있는 거네?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네? 그럼 풀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평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시고 나서 문제를 틀렸던 문제도 있지만 내가 이거는 이 문제는 틀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틀렸네. 그런 것들을 확실히 복습을 해서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 4월달 모의고사는 박스 문제나 종합적인 문제나 계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3월달 모의고사보다는 난이도가 1개에서 2개 정도 조금 높았을 거다. 이렇게 지금 제가 예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결과를 보면 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같았는지 그걸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제 25번부터 세법은 25번부터니까 25번부터 지금 해설 들어가죠. 자, 25번은 다른 세금하고 다른 채권하고 관계에서 우선순위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 관계를 따질 때는 지문은 길지만
핵심 단어만 찾아서 1순위, 2순위 번호를 매겨버리시면 돼요. 자, 그럼 1번은 압류에 관계되는 세금은 교부 청구한 세금에 이제 두 개 나왔죠. 압류와 교부 청구가 나오면 압류가 1번이고 교부 청구가 2번이니까 1번은 2번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네, 맞았네. 그래서 압류가 1번이고 교부 청구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 1번, 교부 청구 2번. 자, 두 번째. 예, 재산세는 그럼 담보된 채권하고 재산세가 나오는데 이 재산세라는 것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는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세금이 언제나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자동차세나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먼저 설정을 해도 다른 채권이 먼저 설정을 했더라도 이런 세금들이 우선이 되니까 담보된 채권하고 재산세를 물어보면 재산세가 1번이고 담보된 채권 2번이에요. 그러면 2번은 1번에 우선하여 그러면 우선하지 못한데 우선하여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게 우선순위에서는 누구는 누구보다 우선하냐. 그러면 누가 누구의 우선하는 걸 찾을 때 누가 그럼 동그라미 치고 누구의 그럼 동그라미 쳐서 이 사람들 순서를 딱 정해 주셔야 돼요. 누구 순서를 딱 정해 주셔야 돼요. 이제 3번은 이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게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소액 임차 보증금은 소액 임차 보증금하고 세금하고 관계를 물어보네. 그러면 소액 임차 보증금이 1번이고 세금이 2번이 돼요. 소액은 무조건 세금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임차 보증금은 지방세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네, 맞았어요. 이제 4번. 납세 담보가 되어 있는 것. 담보하고 압류가 이렇게 비교가 되면 담보로 잡고 있는 게 1번이고 압류가 2번이에요. 그러면 납세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압류가 되어 있었을지라도 압류가 되어 있어도 담보가 압류에 우선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5번은 취득세라는 내용을 쓰죠. 취득세와 담보된 채권 관계를 물어볼 때 취득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는 이제 채권하고 세금하고 싸워서 누가 앞으로 갈 것인가 순서 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법정 기일을 먼저 알으셔야 돼요. 신고서를 제출한 이날을 법정 기일이라고 그래요. 법정 기일 전에 설정을 했네요. 그럼 법정 기일보다 먼저 설정했으니까 1순위는 설정이 되고 2순위가 세금이 되는데 2순위가 여기가 세금 취득세라는 세금이 이렇게 2순위로 밀려. 그러면 담보된 채권이 1번, 취득세가 2번. 그러면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 우선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문제가 나왔을 때는 먼저 당황하지 마시고 묻는 게 무엇과 무엇을 묻는지, 묻는 질문이 뭔지를 체크해서 묻는 질문만 딱 체크해놓고 이 중에 누구에게 1번 배정을 해주는지 1순위, 2순위 배정하는지 순서 배정만 해놓으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문제 26번 문제로 가보죠.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올바른 걸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예정신고. 소득세 예정신고는 1개월 단위로 하죠. 1개월 단위라니까 1개월이면 달이죠. 달. 1개월이면 한 달. 그 달. 그래서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그 달의 말일에 성립합니다. 그럼 기억은 맞았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합니다. 등록하는 때 성립합니다. 네, 맞았네요.
근데 증여세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증여세, 납세의 성립의 시기는 증여 계약일이 아니라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했을 때가 돼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그럼 증여세 디귿 틀렸네. 그럼 밑에서 디귿 들어간 건 X를 먼저 그어. 자, 디귿 들어간 거, 디귿 두 개 있네. 두 개 있으면 이제 두 개 걷어요. 근데 기억은 맞았는데 기억이 3번하고 2번하고 근데 4번은 기억이 없죠. 그다음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의 성립의 시기는 지금 언제까지 그 날짜까지 신고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따져보고 가산세를 물릴 것인가 안 물릴 것인가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그 신고 기한이 경과했을 때 그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7월 1일 그랬으니까 이제 미음 들어간 거 틀렸네요. 미음 들어간 거 틀렸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답이 2번 이렇게 됐네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럼 비읍도 틀렸네요. 비읍 들어간 것도 이것도 틀렸어요. 네, 중간 예납하는 소득, 중간 예납은 6개월이니까 6개월이라는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났을 때 그럼 이건 맞았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니을, 시옷 해서 정답은 2번. 25번도 2번, 26번도 2번 계속 2번이네요. 지금. 그다음 27번.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양도소득세는 우리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서 세무서장의 결정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신고할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국내 주택을 양도했으니까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는데 납세치는 그랬네요. 그러면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제1번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1번이라 하고 만약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없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를 합니다. 또 2번이 답이네. 25번도 2번, 26번도 2번, 27번도 2번. 2번이 세 문제나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 이제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그랬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그랬으니까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6월이 아니라 5월 달이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5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1년치를 묶어가지고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해 주시면 돼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 낼 게 없어도 신고는 꼭 하셔야 되겠죠. 자, 5번. 거주자로서 과세표는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이 1,800. 분할납부 되겠죠? 1,000만 원이 초과됐으니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1,800인 경우는 1,000만 원 초과액인 800만 원만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800만 원을 2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800을 2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900만 원을 그랬으니까 최대 900이 아니라 최대 800만 원까지밖에 분할 납부가 안 되겠습니다. 이제 28번. 이제 2월 과세. 그러면 2월 과세 하면 딱 머릿속에 얼른 생각하세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서 증여를 받아가지고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팔아버린 걸 2월 과세라는데
주식을 양도했을 때, 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받아가지고 주식을 양도할 때는 작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여기가 10년이 아니라 이게 1년이에요. 주식은 1년, 부동산은 10년. 자, 두 번째. 이번 지문은 이번 연도에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증여자 아이가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 양도 당시에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네? 그러면 양도 당시에 직계 존비속이 나에게 증여했던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때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오, 맞았네요. 2번이네요. 아니, 문제를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25번, 26번, 27번, 28번 네 문제를 연속 2번에다 답을 해놓으면 우리한테 이거 어쩌란 소리예요? 작년 36회 기출문제에서 25번부터 연속으로 5번이 답이 4개가 나왔다는 걸 기억하신가요? 모의고사를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우와, 5번이 연속으로 4개가 뚜룩 채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2번을 4개를 연속으로 정답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래서 어려웠다는 거예요. 3월달 모의고사보다 4월달 모의고사 어려운 게 이렇게 변칙을 썼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2번이 계속 나오면 틀린 거다 생각하고 다른 걸 답을 고쳐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3번. 2월 과세를 적용할 때는 증여받은 자가 일단 증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2월 과세는 증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먼저 증여세를 내고 냈던 그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겠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가 아니라 산입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필요경비에 산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동그라미 4번. 수요. 그러면 거주자가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것을 수용을 당했을 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때는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년이 아니라 여기는 2년이에요. 2년 전에 증여받은 것만 수용당했을 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은 2월 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것보다 적어버리면 2월 과세를 적용했더니 오히려 세금이 낮아져 버리면 그 경우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더 많이 물리려고 2월 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2월 과세를 적용해놓고 봤더니 오히려 2월 과세 하기 전보다 세금이 낮아져 버리면 2월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29번. 29번도 이 문제도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 박스 문제인데 아마 정답률이 엄청 낮을 거예요. 이거 난이도 상 정도의 문제로 제가 출제해놨는데 미등기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토지구의 환지 처분 공고 후에 양도를 했네. 환지 처분 공고가 났으니까 공고가 떨어졌으니까 등기할 수 있잖아요. 등기할 수 있는 상태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했을 때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환지처분 공고가 나기 전에 미등기 상태로 팔았을 때는 내가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환지처분 공고가 난 후에 등기하지 아니하고 팔았을 때는 그때는 미등기로 팔면 미등기 불이익을 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등기 양도 자산은 산출세액에 더한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세금에 가산한다. 그래서
가산세를 물린다 이 말인데, 가산세를 물린다는 소리예요. 가산세를 물린다 이 뜻인데, 이거는 가산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가산세를 물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미등기 양도했을 때는 70%에 가산세가 70%다 그랬는데, 가산세가 70%가 아니라 세율이 70%예요. 세율이 70%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에 7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 앞에 이 세율을 정할 때 산출 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하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에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산출된 세액의 70%를 가산합니다. 이 말은 가산세 70% 물립니다. 이 소리예요. 가산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세율이 70%예요. 그럼 기억본도 틀리고 니은본도 틀렸어요. 자, 디귿.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디귿은 엄청 쉽죠? 자, 디귿번.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 나는 니은 디귿에다 답을 찍었는데요. 나는요, 기억 니은 디귿에다 4번하고 5번을 찍었는데요. 4번하고 5번의 정답을 찍으신 분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이고 나네. 어이고 나네. 나도 여기서 걸렸네. 이게 걸려 들어간 게 아니라 법령의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고, 이거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세법의 법의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이 지금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30번.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뭔 내용이냐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을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였냐 이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5년 이상을 거주했으면은 보유기간 묻지 말고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부득이하게 근무상 형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을 때는 그 집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고 이사 가시면 보유기간 묻지 말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5년, 니은은 1년. 자, 5년, 1년. 5년, 1년. 그럼 답은 3번이네요. 이건 3번이네요. 자, 31번.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문제도 1번 지문이 너무나 생소했을 거예요. 전혀 못 봤던 지문일 거예요. 근데 교재에 보시면 일반적인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식과 추계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추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들어가는 거, 비용 들어가는 거, 이것저것 알 수 없는 거란 이야기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건 절대 빼주지 않아요. 빼주지 않는다. 그래서 추계 방법에 의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금융 수익을 빼주는데, 이거 은행에서 그분이 이자를, 배당을 얼마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추계라는 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금융 수익은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계로 계산할 때는 취득 가격, 필요 경비 이거 다 빼줄 수가 없어요. 빼줄 수가 없고 그냥 보증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기만 해버리면 그게 추계에 의한 간주임대로 계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금융 수익도 빼주지 않는다는 거. 자, 두 번째. 외국에 있는 주택은 상가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비과세 적용이 없다가 아니라 비과세 적용이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무조건 과세란 이야기예요. 맞았네. 외국에 있는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돼요. 자, 3번.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시기는 수입 시기. 자, 이거는 1회 때 모의고사에서 너무나 많이 틀렸다 보니까 이 지문을 다시 넣어드린 거예요.
수입할 시기는 계약의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는 정해진 날로 가는 거고,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받은 날, 실제로 지급을 받았을 때 그때를 수입 시기로 잡으셔야 돼요. 자, 4번.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총 수익 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천이 아니라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주거용 건물 임대 제외. 그럼 주거용 건물 임대 제외니까 상가네.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어요.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가 되는데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이제 32번. 이것도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교재를 정확하게 안 읽으신 분이라면 이 법령의 지문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을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1주택가, 내가 일반 주택가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가지고 있을 때 이 상속받은 주택이 과세표준 계산이 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이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찾아라. 그럼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져. 그러면 일반 주택하고 상속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1주택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계산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주택이 돼야 돼요. 자, 5년이 지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5년이 지났더라도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가 됐을 때는 100분의 40% 이하가 됐을 때는요. 40% 이하가 됐을 때는 그때는 주택수에서 빠지겠습니다. 이제 상속을 받고 나서 5년 동안은 지분하고 상관없이 5년 동안은 무조건 상속주택은 주택수 개념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 5년이 지났더라도 상속받은 내 지분이 40% 이하가 되면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두 개가 있더라도 1주택으로 보고 계산해서 전체 금액에서 12억을 1주택이니까 12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3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 1세대 1주택인 개인이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인 개인의 과세표준은 12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2주택을 소유하여 1000분의 27의 세율, 법인의 과세표준은 0을 공제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겠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0을 빼고 1세대 1주택이면 12억을 빼고 1세대 2주택 이상인 개인이면 9억을 빼고 계산합니다. 자, 3번. 납부 유예가 된 납세 의무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팔아버리거나 증여를 했을 때는 그때는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해버리겠습니다. 취소하고 바로 즉시 그 유예된 세금을 징수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4번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400이다. 400이면 분할 납부할 수 있겠죠? 자, 400이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250은 초과되고 500은 넘지 않았으니까 먼저 250만 원은 지금 내고 그러면 12월 15일까지 먼저 내시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 6개월 이내에 6개월이 되는 날 나머지 400에서 250 빼니까 나머지 150만 원은 6개월 뒤에 내시면 돼. 6개월이니까 6월 15일까지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0만 원은 다음 년도 6월 15일까지 납기로 하여 분할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5번은 자, 요런 것은 나오면 언제나 이렇게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제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럼 2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재산세는 20억 전부에 대해서요. 총액에 대해서 먼저 재산세로 먼저 과세가 돼. 재산세로 먼저 과세가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자, 1주택이니까 얼마가 넘는 것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냐면 12억을 빼줘. 12억을 빼고 12억을 뺀 나머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또 과세가 돼. 그러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 부분요. 12억 초과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먼저 냈는데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니까 이중과세인 것처럼 돼 있어요. 이중과세인 것처럼 돼 있으니까 재산세로 냈던 것을 재산세로 냈던 것을 나중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빼줘. 종합부동산세에서 빼줄 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를 빼줄 때, 지금 이 재산세로 낸 금액이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돼 가지고 세금을 냈더라면은 빼줄 때도 전이 아니라 적용된 세금을 빼주고,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납부했더라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금을 빼준 게 아니라 상한을 적용받은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상한을 적용받아서 냈던 세금. 그러면 실제로 그 납세 의무자가 실제로 납부했던 그 재산세를 공제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적용된 세금을 빼주고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이 돼서 세금을 납부했더라면 적용을 받아서 납부한 그 세액을 공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 이게 틀렸어요. 자, 34번.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여기는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옳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저희가 옳은 거 찾았는데요. 아니, 그 옳은 거 틀린 거 이거 찾는 거 한두 번 속았으면 됐지. 이제 속으시면 안 돼요. 문제 풀 때 박스 문제 나오면 박스 정리 다 해놓고 묻는 요구사항 다시 확인하고 푸시고 확인하고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이 한 문제 엄청 소중하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재산세 토지라는 것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포함하는데 단 주택의 부수 토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에 부수된 토지는 그냥 주택에 포함되는 거예요. 주택으로 보는 거지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토지 속에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자, 기억은 틀렸어요. 자, 니은번.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여기도 틀렸네요. 자, 디귿번. 이제 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은 아니네.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을 곱합니다. 그럼 디귿도 틀렸네.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렸네요. 니을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물적 납세 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이후에 위탁자가 내가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니을도 틀렸습니다. 자, 미음. 파산 재단에 속한 재산. 지금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 종결 결정까지 아직도 파산 재단에 그 재산이 남아있어. 남아있을 때는
그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누구에게 물려요? 그러면 공부상의 소유자 요 사람에게 재산세를 물리겠어요? 그럼 미음은 맞았네요. 자, 문제에서 옳은 걸 찾으려면 뭐예요?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랬어요? 옳은 게 아니에요. 틀린 게 모두 몇 개냐 그랬으니까 답은 4개예요. 옳은 거 하나 찾아놓고 이거 진짜 잘 찾았네. 이 어려운 걸 내가 잘 찾았네. 1번에다 턱 했더니 틀려버렸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 이런 문제는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35번. 이제 물납에 대한 이것도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 중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물납은 납부기한 신청하는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그럼 기억은 10일, 니은은 5일 이렇게 됐죠. 그럼 정답은 4번. 너무 쉬운 문제죠. 어려운 것처럼 법에 있는 문구를 따와서 냈지만 실제로는 엄청 쉬운 문제예요. 36번. 재산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토지는 0.2에서 0.5%까지의 초과 누진세율. 그럼 0.2에서 0.5까지의 초과 누진세율. 별도합산 토지는 0.2에서 0.4까지의 초과 누진세율. 0.2에서 0.4까지의 초과 누진세율. 이제 주택.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주택인 경우는 0.1에서 0.4까지의 초과 누진세율. 항공기는 0.3%의 비례세율. 이제 고급 선박은 5%. 고급 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은 0.3%. 그 밖의 선박은 0.5, 1000분의 5가 아니라 1000분의 3의 비례세율입니다. 그럼 정답은 5번. 이것도 세율만 암기하면 푸는데 보니까 세율을 암기 안 해가지고 세율 문제가 나오면 저는 난이도를 하라고 냈는데 문제를 푸신 분들이 난이도 상을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세율은 진짜 단순한 문제예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난이도가 너무 낮고 난이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 줄 수 있는 시험 보는 분들에게 점수를 올려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시험을 보시는 분이 세율을 암기 안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틀려버렸어요. 이건 안 되겠죠. 세율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꼭 하고 계셔야 돼요. 자, 37번.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자, 1번. 환지는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조합원이 취득하는 거. 1번 틀렸네요. 형제 자매인, 그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니까 채무를 인수했다. 오케이. 그냥 오케이. 유상. 형제 자매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유상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돼요.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으시면 되겠죠.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그러면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국가기관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으니까 그 부동산 전체를 유상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에서는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걸로 보되 이 상속인 각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존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정답은 1번. 자, 38번.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지문 다 복귀 없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오면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에 다음 날 취득한 걸로 보고 공동주택을 개수했을 때 이거 작년 시험 문제네요. 공동주택을 개수해서 가액이 증가되더라도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었죠. 함정. 대수선의 경우는 제외하고 대수선인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3번은
부동산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내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신축 공사에 들어갔던 그 내역세를 내밀면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을 하는데 만약에 사실상 취득가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당시에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부담부 증여로 인하여 취득세, 부담부 증여 나오면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 나오면 무조건 3개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면 돼요.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먼저 비과세를 받았다가 나중에 과세로 전환이 되면 과세로 전환됐을 때 전체 다시 총 세금을 먼저 계산해요. 전체 세금을 계산해 가지고 이미 앞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 이미 낸 세금을 빼주는데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를 제외하고 빼주는 거예요. 가산세 포함이 아니라 제외예요. 그럼 정답은 5번. 5번 이거 틀렸네요.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39번은 등록 면허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등록 면허세 대상이 되는 등록에는 취득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네. 취득세 제척기간이 지났으니까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등기를 하고자 하면 취득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등록 면허세로 돌려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등록 면허세 돌리죠. 그럼 이 경우는 등록 면허세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가 되겠죠. 등록 면허세에 포함하겠습니다. 그럼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여러 개의 저당권이 있으며 여러 개 저당권이 있으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납세지가 여러 군데겠죠. 그러면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가장 처음 등록하는 등록한정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채권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대신 채권 금액으로 하여 과세 표준을 정해 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4번은 등록면허세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관한 등기나 등록을 하고 싶으신 분은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근데 5번은 이제 등록면허세도 채권자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어. 그러면 만약에 채권자가 신고 납부를 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그 사실을 그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에게 즉시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중으로 납부되면 안 되니까 이중 신고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40번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 계산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에이, 너무 단순해요. 암산돼, 암산. 자, 저 계산기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해설지도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해라. 그럼 소득 금액을 구해라 그러면 얼른 이제 양도 가액에서 먼저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와.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제를 빼면 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은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거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몰라서 못 푸는 거지. 이 계산을 못해서 못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이 계산 문제를 못 풀었는데 왜 못 풀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 식을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를 지금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계산이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시험 보고 나면 한결같지 않은 이야기가 계산이 어려웠어요. 그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양식을 이해하시면 엄청 쉬운 문제예요. 봐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실거래가 있으면 실거래가. 양도가액 3억, 취득가액 2억,
1천. 필요경비. 중개보수로 200만 원. 그 다음에 취득세 세금 낸 게 800. 그러면 두 개 합치니까 1000, 1천.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요. 3억에서 2억을 빼면 1억. 1억에서 2천을 빼니까 8천. 8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등기되고 토지네? 그러면, 이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반적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을 때는 매년 2%씩이죠. 매년 2%씩이니까 지금 양도 일자하고 취득 일자하고 해서 몇 년을 보유했는가? 보유기간 얼른 따져봐. 자, 보유기간. 2000년이고 2026년이네. 26년이나 됐네. 그러면 26년이면 곱하기 2% 하면 한도가 넘어버렸죠.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한도는 30%니까 30% 한도가 되겠죠. 30%. 그러면 8천에 30%니까 38. 그러면 여기다 곱할 때 30%를 곱하지 말고 이걸 바로 구해버려요. 그러면 여기 8천에다가 70% 가면 7, 8에 56. 56. 그럼 56. 이거 답이네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0%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전체 금액 중에서 8천 중에서 30% 뺀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를 찾으려면 30%가 아니라 반대로 70% 곱해버리면 돼. 역으로요. 여기다가 곱하기 70 해버리면 그냥 소득금액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정답은 1번 5,600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모의고사 이제 다 풀고 나서 제가요 몇 개를 맞았는데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모의고사 점수 중에 5개 미만 맞으신 분이 있어. 그러면 16개 중에서 5개 미만이니까 5개 안 들어가요. 5개보다 1개부터 4개가 맞은 사람. 1개부터 4개까지 맞으신 분. 오늘 점수는 실력의 평가가 아니라 출발점의 확인입니다. 세법은 처음에는 누구나 낯설게 나옵니다. 낯설게 다 점수가 낮게 나와요. 세법은요, 전부 다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세법은 외계어처럼 들려요. 뭔 말인지도 못 알아먹겠어요. 왜? 공부를 안 하시니까. 왜 안 한대요? 16개니까. 세법은요, 다른 건요, 40문제 나오는데 세법은 16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6개 나중에도 돼. 그러고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도가 밀리다 보니까 세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지. 진도만 제대로 따라오시면 세법은 누구든지 고득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수가 안 나왔다고 나는 세법 못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공부만 시작하면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수업 시간에 이거는 공부하시고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이 지문 중에 중요한 게 요 단어니까 이 단어만 체크하세요. 그러면 그 단어만 가지고 포인트 핵심 단어만 가지고 찾는 연습을 지문 읽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수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모의고사는 점수를 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걸 시험에 합격, 이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가 잘 나오면 중개사 시험에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가 틀린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지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따지면 안 돼. 그래서 모의고사는 점수를 보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 오늘 발견한 실수만, 그러면 왜 내가 점수가 안 나왔는가 그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 모의고사를 보고 나시면 반드시 내가 오늘 점수가 왜 세법 점수가 1개부터 4개밖에 안 나왔을까 그 이유를 찾았다.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 이유만 찾았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실패가 아니라 가장 값진 연습이 된다는 거. 모의고사는 연습으로 하셔야지 이게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해 점수 안 나온다고 막 좌절하고 그러시면 안 돼. 또 점수가 너무 잘 나왔다고 해서 나 이제 시험 보러 가도 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자,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를 따름이라는 거. 자, 두 번째, 5개 이상 12개 미만 맞으신 분, 5개에서 11개까지 맞으신 분들은 이 점수는 이제 가장 빨리 점수가 오르는 구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해가 어느 정도 세법이 이해가 되고 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완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구간이란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5개부터 12개 사이에 계신 분들은 세법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 정도 나오네? 그러면 그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약간만 틀린 것들만 복습하시면 돼, 이제요. 그럼 남은 건 자주 나오는 포인트를 정확히 학습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지문들 중에서 어느 부분이 오답으로 나오는지 그 포인트만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그 부분만을 복습을 하시고 그 부분만을 정리만 하시면 이제 점수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아마 되실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틀린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판단 한 끗 차이인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정도 점수가 나오신 분들이라면 참 내가 뭔가 하나만 순간적으로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답이 오답으로 갔을 거예요. 안 그러면 더 점수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틀렸던 문제들을 반드시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복습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중복적으로 또 나왔을 때 안 틀리도록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학습이 필요하신 단계네요. 이제 12개 이상을 맞으신 분, 고득점 하신 분들이에요. 세법 12개 이상 맞았다 그러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합격선 위에 올라와 있는데 너무 자만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자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수를 줄이고 감각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12개 이상 맞으신 분들은 절대로 자만하거나 실수 용납이 안 돼요. 그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연습을 끌고 가셔야 돼요. 계속 그 상태를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게 엄청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개 이상 나오는 것을 시험장까지 계속 유지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서도 2점수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더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태를 지키는 공부를 해주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내가 어느 정도 해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이 점수를 그대로 내가 시험장까지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 계속 반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됐어.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4월 달인데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9월 아직 5개월, 6개월 남았네. 그래서 일주일만 지나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셔가지고 반복해가지고 내 것으로 유지시키면서 시험장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 이제 4월달 모의고사 해설을 여기서 마치는데 모의고사 문제는 제가 자부하는데 어느 기관의 모의고사보다 제가 실제 기출문제에 임박하게 기출문제 수준에 맞게끔 실제 시험에 근접하도록 문제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메가랜드 세법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이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가랜드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어떤 걸 비교하셔도 메가랜드는 절대 손색이 없다는 거. 그래서 메가랜드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 4월달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인데 여러분도 5월달에 또 3회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3회 모의고사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3회는 몇 개 이상을 맞추고 어느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맞추겠다.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5월 달에는 내가 양도소득세 공부를 좀 정확히 해가지고 5월 달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내가 다 맞춰버리겠다. 이런 목표를 딱 세워놓고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해야만 5월 달 모의고사 전까지 양도소득세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달성할 수 없는지 이걸 다음번 모의고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네요. 자, 이번 달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5월 달에도 또 화이팅 하시기 바라네요. 네, 모의고사에서는 여기서 마치죠.